며느리가 내 집을 팔았어요. 조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보았다. 소유자란에 찍힌 붉은 도장.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매도 완료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번졌다. 76해를 살아오며 겪어본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비현실적이었다. 경기도 구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복녀가 평생을 바쳐 장만한 이곳은 그저 22평짜리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삶 그 자체였다.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맞벌이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25년 전에 겨우 장만한 보금자리.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집은 복녀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이 사라졌다.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한민정은 거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단아한 차림새,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야 알아챈 복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복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명의를 제 앞으로 넘겨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기억한다. 물론 기억한다. 석 달 전 아들 상호가 다급하게 찾아와 사정하던 그날을.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집 명의를 잠시만 민정 앞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이라고 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거예요. 상호의 간절한 눈빛을 복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미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 더구나 며느리 민정은 지난 15년간 늘 효자 며느리였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와 문안을 드렸고 생신 때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싸들고 왔다. 그래서 복녀는 도장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구청에 가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았다. 민정은 그때도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주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보답할게요.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오늘 복녀 앞에 놓인 건 매도 완료된 등기부등본이었다. 도대체 왜? 겨우 목소리를 짜낸 복녀에게 민정은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아시잖아요. 요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복잡한지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당연히 저희가 모실 거예요. 어머니, 오히려 잘 됐어요. 혼자 이 낡은 집에서 사시는 것보다 저희랑 함께 사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걱정 마세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자신이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분명 자신에게 미리 물어봤어야 했다. 집을 판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었다. 그건 복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이었다. 상호는 뭐래? 복녀는 부엌 쪽을 돌아보았다. 아들 상호는 냉장고 앞에 서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엄마, 민정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민정이가 재테크 쪽으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상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사업 실패 이후 그는 집안의 모든 재정권을 아내에게 넘긴 상태였다. 아니, 넘긴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에 가까웠다. 복녀는 그걸 알고 있었다. 며느리 민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아들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걸 지켜봐 왔다. 여보, 어머니께 제대로 설명 좀 해드려. 민정이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자 상호는 황급히 거실로 걸어왔다. 그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에요. 집값이 지금 너무 올라서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양도세로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민정이가 다 계산해 봤대요. 복녀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턴가 상호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내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아내의 결정에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 이게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의 모습인가. 그럼 집 한도는 당연히 어머니 몫이에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민정의 대답은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복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집어낼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아들 부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복녀는 홀로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25년 전, 처음 이 집에 입주하던 날도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며 행복해 했었다. 이제 우리도 집이 생겼어. 남편과 손을 맞잡고 기뻐하던 그날. 고된 노동 끝에 얻어낸 보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한낱 종이 쪼가리 위에 매도 완료 도장으로 사라져버렸다. 복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들끓기 시작했다.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 어쩌면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복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계획은 이제 겨우 첫 단추를 채운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은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잔인하리라는 것을 말이다. 복녀는 창가에 선 채로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사라져버린 자신의 집을 떠올리며 어둠 속에 서 있을 뿐이었다. 복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손이 떨렸지만 단추를 끼우는 손놀림만큼은 정확했다.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민정이 물었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다. 복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경찰서. 네? 무슨 일로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신고하려고.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받아서 합법적으로 처분한 건데요. 어머니께서 동의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집을 팔라고 했어?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저었다. 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기억력이 흐릿해지시나 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짓말! 복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민정이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복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평생을 순하게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경찰서로 향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구리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었다. 복녀는 민원실 창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제 집을 제 동의 없이 팔았어요. 명의만 잠깐 빌려준 건데 제 허락도 없이 팔아버렸다고요. 젊은 경찰관은 복녀의 말을 듣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그게 명의이전을 하실 때 서류에 사인하셨죠? 했지만 집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대출 받을 때 잠깐만 명의를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보면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명의이전에 동의하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며느리분이 집을 처분한 건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라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평생 모은 집인데. 복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원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이건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에요. 가족 간의 재산 거래 문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민사소송. 그게 뭔데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께서 명의이전에 동의하셨다는 서류가 있으면 승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복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경찰서에 오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복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누구는 출근길이고 누구는 아침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이 거리에서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복녀는 현관문 앞에서 아들 상호와 마주쳤다. 상호는 회사 가방을 들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경찰서. 상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민정이가 실수한 거예요. 알았으면 미리 말했겠죠. 그냥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요. 차고? 집을 팔아먹은 게 차고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듣잖아요. 상호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복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상호야, 너는 정말 괜찮은 거니? 내 엄마 집을 내 마누라가 팔아먹었는데 그게 착오라고? 엄마, 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민정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돈은 어차피 엄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민정이가 관리 잘할 거예요. 내가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집은 복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집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공간.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깃든 곳이었다는 것을. 상호는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다. 복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복녀가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박순자가 서 있었다. 순자는 복녀와 같은 아파트 동에서 10년 넘게 산 이웃이었다. 복녀 씨, 괜찮아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복녀는 고개를 저었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집을 팔았다면서요? 복녀는 놀라 순자를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파트 부녀회에서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복녀 씨 며느리가 최근에 부동산 중개소 자주 드나들었대요.
순자는 복녀를 거실로 이끌고 들어와 소파에 앉혔다. 사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며느리분 전에도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시댁 재산 문제로 친정 쪽이랑 말썽이 있었대요. 몇 년 전에 친정아버지 명의 땅을 받아서 팔았는데 나중에 친정 형제들이랑 법정 다툼까지 갔었다나 뭐라나. 복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게 정말이에요? 저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3층에 사는 김 여사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분 친정이 파주 쪽인데 거기서 소문이 자자했대요. 순자는 복녀의 손을 잡았다. 복녀 씨,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똑똑한 건 좋은데 너무 똑똑하면 무서운 거 있잖아요. 순자가 돌아간 후 복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정이 전에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럼 자신도 처음부터 계획된 먹잇감이었던 걸까? 저녁 무렵 복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에 쓰러졌다. 어머니, 민정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네, 76 여성이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복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민정의 목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얼굴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 보였다. 아니, 차분한 게 아니라 계산적이었다. 왜 웃는 것 같지? 복녀는 그 생각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복녀는 천장의 하얀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봤다. 옆에는 민정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급성 협심증이래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던데. 복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민정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어머니, 입원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험금 청구했어요. 실비보험 있으시잖아요. 보험금, 네.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3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차액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복녀는 민정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돈,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고 있어요. 통장 관리는 제가 할게요. 복녀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사흘 후 복녀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민정이가 병원비 다 처리해줬으니까 걱정 말고.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이 가족 안에서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복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 집 하나 장만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요.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밤낮 없이 일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룬 꿈이 이 아파트였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 사라져 버렸다. 복녀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내 집은 내 손으로 끝내겠다. 글씨는 비뚤비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확고했다. 며칠 후 순자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복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복녀 씨 집 판 거 있잖아요.
그게 전세 살던 사람한테 팔았대요. 네, 복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4층에 살던 윤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복녀 씨네 집 전세로 들어오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복녀 씨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뒤로도 계속 복녀 씨네 집 사고 싶어 했는데 며느리가 그 사람한테 팔았대요. 시세보다 싸게. 복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정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전세 들어오려던 사람을 기억해 두었다가 집을 넘겨받자마자 그 사람에게 빠르게 처분한 것이다. 얼마에 팔았대요? 4억 3천이래요. 근데 시세가 4억 8천 정도 되는데 5천만 원을 날린 것이다. 아니, 날린 게 아니라 빼돌린 것이다. 복녀는 온몸이 떨렸다. 복녀 씨 변호사 만나봐야 해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순자의 말에 복녀는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 비용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경찰서에서도 가족 간 거래는 민사라고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복녀 씨 평생 재산인데 복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 재산. 맞다.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삶의 의미였고,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노후의 안식처였다. 그날 밤, 복녀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며칠 전 적어둔 문장 아래에 새로운 글을 써 내려갔다. 민정이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 내 집을, 내 인생을 빼앗을 계획. 나는 이제 알았다. 며느리의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복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잔뜩 낀 캄캄한 하늘이었다. 하지만 복녀의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것을 지켜내는 것. 그게 잘못된 일일까? 복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민정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법률구조공단. 네, 복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민정이 뭐라 말했지만 이번에도 듣지 않았다. 복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76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녀는 지갑 속에 넣어둔 공책 한 장을 만졌다. 거기에 적힌 문장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내 집은 내 손으로 끝내겠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실은 좁고 답답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복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 이준혁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준혁은 복녀가 가져온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말했다. 명의 이전 동의서에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셨고 구청에도 함께 가셨다는 게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자발적 증여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집을 팔라고 한 적은 없어요. 대출 받을 때만 잠깐 명의를 빌려준 거라고요.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명의 이전 당시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기망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증거가 있나요? 녹음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복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아들을 믿었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며느리가 전에도
친정재산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펜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송을 진행해보죠. 사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어르신, 각오하세요. 가족 간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괜찮아요. 복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어요. 이제는 진실이라도 밝혀야 해요.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후 복녀는 집에서 며느리와 마주쳤다. 민정은 우편물 한 통을 손에 들고 있었다.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이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뭐긴 뭐야 소장이지. 어머니가 저를 고소하시겠다고요? 저를!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소장을 탁자에 내던졌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제가 받아서 관리한 게 잘못이에요?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잖아요. 팔라고는 안 했어. 어머니, 기억력이 흐릿해지셨나 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고. 어머니께서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러셨잖아요. 거짓말.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은 냉소를 지었다. 어머니, 법정에 나가시면 창피하실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며느리 괴롭힌다고 다들 수군거릴 텐데, 나는 치매 안 걸렸어.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민정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복녀는 혼자 거실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밤 복녀는 상호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상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왜 이래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요? 상호야, 엄마가 민정이를 고소했다는 소리 듣고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다들 수근거리고. 복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상호야, 너는 정말 누구 편이니? 당연히 엄마 편이죠. 근데 민정이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복녀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무슨 세금? 상호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상호야,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복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다. 첫 공판은 석 달 후에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 복녀는 낯선 공간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민정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 주장하십시오. 이준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잠시 이전하는 줄 알았지 집이 매각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원고는 자발적으로 명의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명의 이전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거래일 뿐입니다. 재판장이 복녀를 바라봤다. 원고,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복녀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에 섰다. 선서를 하고 손을 내렸을 때 그녀의 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원고, 명의 이전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아니, 피고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집 명의를 잠깐만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15년 동안 효자 며느리였으니까요. 집을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나는 며느리한테 집을 맡겼지. 팔라고 한 적은 없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원고는 명의전 서류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구청 직원 앞에서 본인 확인도 했고요. 했어요. 하지만 그건 대출 받을 때만 잠깐 명의를 바꾸는 거라고 들어서였어요.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평생 맞벌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충분하신데 명의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복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호사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가족을 믿는 게 잘못인가요?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호출했다. 민정이 증언석에 섰다. 그녀는 침착했다. 피고, 원고에게 집 매각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어머니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간에 그런 걸 하나요? 하지만 남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방청석을 둘러봤다. 증인 조상우, 나오십시오. 복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상호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증언석으로 걸어갔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했다.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 피고가 원고에게 집 매각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상호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복녀는 아들을 바라봤다. 상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대답하십시오. 네, 했습니다. 복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복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재판장이 제지했다.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럼 원고가 동의했습니까? 그건 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어머니가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은 어머니 것이고 저희가 잘 관리하겠다고. 복녀는 증언석에서 몸이 휘청거렸다. 법정이 빙글빙글 돌았다. 증인, 누가 먼저 집을 팔자고 제안했습니까? 상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먼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자고. 법정이 술렁였다. 복녀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준혁 변호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복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상호는 증언석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복녀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증인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준혁이 일어섰다. 증인, 집을 팔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큰 문제였습니까?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사업이 실패하고 빚이 많았어요. 어머니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럼 원고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증인 본인을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맞습니다. 제 빚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복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학교 보내느라 몇 길을 거르고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살았던 그 시절. 모든 게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의 집을, 자신의 인생을 팔아치운 것이었다. 증인, 피고인 며느리가 원고를 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내는 제 말대로 한 것뿐입니다.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이준혁이 다시 물었다. 그럼 증인은 원고, 즉 어머니를 기망한 겁니까? 상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복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며느리의 배신보다 더 큰 아픔이 가슴을 찢었다. 아들. 자신의 아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사실. 재판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여러 차례 공판이 이어졌고 증거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민정이 제출한 서류 중에 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있었다. 복녀의 서명이 있었지만 복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는 원고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겁니까? 이준혁의 질문에 민정은 당황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한 거였어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원고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민정을 바라봤다. 피고, 이 서류의 서명이 위조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피고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복녀는 증언석에서 며느리를 바라봤다. 민정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복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집을 빼앗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남은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던 계획. 그 계획의 주도자는 며느리였지만 공범은 아들이었다. 마지막 변론이 있던 날, 복녀는 재판장 앞에서 마지막 진술을 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만이 아니라 내 아들도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을. 복녀는 방청석에 앉은 상호를 바라봤다. 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얻은 게 이 배신입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권리를 찾을 때까지.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복녀는 증언석에서 내려왔다. 법정을 나서며 복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그녀에게는 남이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늦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었다.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간 집. 하지만 복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준혁 변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예요. 복녀는 법원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제 남은 건 판결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복녀는 법정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준혁 변호사가 옆에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방청석에는 이웃 순자만이 앉아 있었다. 아들 상호도 며느리 민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복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판결문을 듣기 시작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집 매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요양원 입소 서류를 위조하는 등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됩니다. 복녀의 가슴이 뛰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각 대금 4억 3천만 원 중 3억 원을 반환하라. 3억. 복녀는 숫자를 곱씹었다. 집값 4억 3천만 원 중 3억만 돌려받는다는 뜻이었다.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증여로 인정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다만 본 사건은 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원고 역시 명의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일부 책임은 원고에게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복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겼다. 적어도 일부는 이겼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법정을 나서는 복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준혁 변호사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3억이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피고 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좋은 결과예요. 그렇겠죠. 복녀의 대답은 건조했다. 돈을 돌려받는다 해도 그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법원 앞 계단에서 복녀는 잠시 멈춰섰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저 멀리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복녀에게는 이제 낯선 풍경이었다. 복녀 씨, 뒤에서 순자가 달려왔다. 그녀는 복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전셋집 알아봐야죠. 3억으로는 집을 사기엔 부족하니까 작은 데라도 전세 얻어서 살아야죠. 장호는요? 아들한테는 연락 안 하실 거예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애도 남이에요. 제 자식이지만 이미 남이 됐어요. 한 달 후, 복녀는 구리에서 멀지 않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 호수. 방 2개에 거실 하나. 25년 전 살았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낡았다. 짐을 정리하며 복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상호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행복했던 시절. 복녀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다봤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죽고 난 후였을까? 상호가 사업에 실패한 후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관계였던 걸까? 복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이제는 앞을 봐야 했다. 빌라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복녀는 그 평범함이 그리웠다. 초인종이 울렸다. 복녀가 문을 열자 순자가 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다. 복녀 씨, 이사 왔다길래 김치 좀 담가 왔어요. 고마워요. 들어와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좀 작긴 해도 아늑하네요. 그래요. 작아도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아요. 복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순자 씨, 나 이제야 알았어요. 뭐요? 가족이란 게 뭔지. 복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가족이란 내 집보다 비싸더라고요. 순자는 복녀를 바라봤다. 복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또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고. 근데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더 무섭고 더 아팠어요. 복녀 씨, 나는 집을 잃었지만 사실은 가족을 잃은 거예요. 그게 더 큰 상실이에요. 복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근데 있잖아요. 순자 씨, 이상한 게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 순자는 복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날 밤 복녀는 혼자 작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최근 노인재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 의한 재산 편취 사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 대상 재산 범죄 중 70%가 가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아들, 딸, 사위 등 가까운 가족이 노인의 재산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70%. 자신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노인들이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 이전이나 재산 증여 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복녀는 텔레비전을 껐다. 거실이 어둠에 잠겼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빌라 앞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인가? 적어도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어떤 노인들은 그마저도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린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다. 복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평온했다. 싸웠고 진실을 밝혔고 자신의 권리를 찾았다. 비록 모든 것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76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복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복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를 복녀는 또다시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입은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복녀는 알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고 자신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집은 잃었지만 자존심은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나누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